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서울시 재건축에 일단은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부에서 일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해당 사항 관련해서는 정말 여러 페이지들이 있고 내용들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다 보니까 정비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자면 대표적인 완화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안전진단에 대한 시점을 뒤로 늦추겠다라는 사항, 두 번째로는 재개발 지역의 노후도 요건이 있는데 이 노후도에 대한 비율을 보다 더 낮추겠다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자면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함에 있어서 절차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인가 이주 철거 착공 준공 이런 프로세스들을 많이 보겠지만 사실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도 정말 많은 단계들을 거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건축에 대한 사항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재건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예비 안전진단 먼저 신청하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 단지가 30년 차가 넘어갔다. 그러면 우리 재건축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주민들이 구청에다가 예비 안전진단을 넣습니다. 그러고서 사실 예비 안전진단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바로 정밀 안전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이 안전진단을 받는 데만 하더라도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그나마 이 2, 3년도 지금 시점에서 2차 안전진단이라고 불려왔었던 안전진단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사실상 재작년에 무용지물로 바뀌게 되면서 이렇게 2, 3년으로 된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 안전진단 받는 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의도라든가 목동을 보다 보면 이 안전진단 통과까지만 벌써 그냥 5년 넘게 걸리는 곳들도 부지기수라는 것들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전진단을 통과하게 되면 끝이냐? 그 이후로부터도 정말 많은 산들이 있게 되는데요.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는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이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기간만 하더라도 통상 2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만 하더라도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가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 기간이 또 장난 아닙니다. 보통 3년, 빨라야 3년에서 5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조합들 보다 보면 10년 넘게 걸리는 조합들도 정말 많죠. 그렇다 보니까 아니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도 완공까지 10년이 걸리는데 그 앞단에서도 시간이 진짜 10년 넘게 걸리는 경우들이 부지기수다 보니까 재건축 하려다가 숨 넘어간다라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라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바뀌냐? 가장 대표적으로 바뀌는 사항이 조합 설립 동의율을 거두면서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다라는 사항이 있는데요. 안전진단이고 뭐고 이런 거 상관없이 조합 설립부터 추진할 수 있겠다. 그건 조합 설립 동의율 75%를 받는 동안 안전진단도 신청하고 정비계획도 수립하고 그러면 앞에서 걸렸었던 절차적인 기간들 아무리 못해도 5년씩 걸렸었던 사항들을 이런 걸 사업을 병행 추진할 수 있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1번, 두 번째로는 이거는 실무적인 사항 중 하나인데 안전진단을 신청하려 했었을 때 이 안전진단 비용이 아무리 못해도 1, 2억에서 대단지다라고 하게 되면 2, 3억씩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돈을 장기수선 충당금에서 쓰면 이게 또 횡령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기금에다가 손을 댈 수 없다 보니 주민들끼리 십시일반하면서 얼마씩 내주세요. 나중에 조합 설립되면 돌려줄 겁니다. 라고 하면서 돈을 걷는데 이 돈 걷는 게 또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적극적인 조합원들도 있지만 사실 관심 없는 조합원들도 있고 재건축하면 좋긴 하지만 내 돈까지 내면서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이 돈 모으는 데만 하더라도 몇 년씩 걸리는 조합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 안전진단 시점을 언제까지 늦출 수 있느냐, 사업 시행인가 전에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조합이 설립되게 되면 아무래도 기금이 있게 되다 보니까 그 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안전진단 신청하는 부분도 실무적인 효과도 있다라는 사항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을 가면 갈수록 낮춰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안전진단에 대한 적정성 검토에 대한 비중들도 구조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획기적으로 낮춰놨다 보니까 예전에는 안전진단 넣었다 하더라도 다 떨어지다 보니까 목동에서도 막 재수하고 삼수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정말 기약 없이 지연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전진단 넣었다면 다들 통과입니다. 사실상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어차피 안전진단 통과시켜 줄 거면 굳이 안전진단 자체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도 있습니다. 이 안전진단 한번 넣을 때마다 비용이 1, 2억에서 많으면 2, 3억씩 들어가거든요. 이 돈을 굳이 왜 써야 되느냐? 차라리 대통령이 일전에 발언한 것처럼 노후도만 어느 정도 맞추면 재건축할 수 있도록 바꿔주겠다라고 했었으면 이게 안전진단 시점을 뒤로 늦추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게 되면 안전진단 자체도 사실 생략하도록 하는 건 어떨까? 특히 대표적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통합재건축 갔었을 때는 안전진단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사항들도 담겨져 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거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고려해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생각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해 드리는 거는 노후도에 대한 사항인데요. 재개발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이제 재개발을 우리 하고 싶습니다. 이 동네 너무 살기 싫어요. 힘들어요. 해가지고 재개발 지정되는 게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보게 되면 재개발 지정 요건들이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었던 게 노후 동수 3분의 2를 맞추는 게 있습니다. 이 3분의 2라고 하면 노후도에 대한 비율이 66%를 충족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번 대책으로 인해요 노후도 비율의 종전 66%를 60%로 완화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언뜻 생각해보면 이거 꼴랑 6% 낮춰준다고 그게 뭐 대단한 거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현장들을 보게 되면 이 노후도 비율 1, 2% 때문에 재개발이 안 되는 곳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로 안 되다 보니 모아타운으로 선회한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있었었는데 이 6%를 낮춰준다는 거는 정말 많이 낮춰주는 그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선택사항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수밀도, 과소필지, 접도율에 대한 사항들도 있는데 근데 이 부분도 흔치는 않지만 노후도를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선택사항들을 못 맞추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도 이번 대책안에서 노후도만 맞추게 되면 나머지 선택사항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안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뭐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든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든 획기적인 사항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간다 하더라도 노후도 비율은 똑같이 맞춰야 되는데 이 역시 60% 낮추고 모아타운이라고 부르는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의 경우는 더 낮춰서 50%만 충족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 보다 보면 재개발 재건축은 동의율을 75%를 맞춰야 되는데 가로주택은 80%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역차별이다라는 목소리들도 있었는데 이 역시 동의율을 낮춰서 75%만 맞추면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한 사항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일시 부동산 대책 자체는 좋은 사항들이 많이 담겨져 있긴 하지만 사실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법 개정사항인 것들이 많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제가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만 설명드리긴 했지만 일시 부동산 대책 그 외로도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다 보면 항상 대책의 맨 뒷페이지쯤을 보게 되면 이 개선에 대한 추진하려고 하는 그 목표, 담당 부서 이런 것들이 써 있고 이게 법 개정사항인지 시행령 개정사항인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령이다라고 하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만 있다라고 하면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은 수월하게 정부의 위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반면 법 개정 사항은 아무리 정부가 이렇게 대책을 내놨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일단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국회 통과라고 말하는 순간 머리가 아파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당장 다가오는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이거 총선용 정책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 여권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대책을 내놓은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대책을 국민이 원하는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통과가 안 되는 거는 쟤네 때문이야 라는 뭔가 프레임을 씌우기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거 법안 통과시키고 싶으세요? 나한테 투표해 주세요 라는 약간 무건의 압박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령 여권을 찍든 야권을 찍든 떠나서도 아무래도 야당 입장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는 지역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주민들이 나는 예를 들어서 야당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이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어 라는 목소리들이 계속적으로 있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법안 통과될 가능성이 전부 다 높아진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도 그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총선 앞두고서 통과되는 사항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시점이 어떻게 따지면 정책을 내놓기가 적절한 시기였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또 이게 적절한 시기인 거는 맞지만 막상 진짜 통과되느냐는 또 다르잖아요. 그 정치인들이 뭐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막상 이제 당선되고 나면 공약을 뒤엎는 경우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국회가 통과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좀 가려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앞서 말했었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책 중에서 일단 법안 개정 사항이냐 시행령 개정 사항인지를 한번 구별하게 되면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요건 이 사항은 법안 개정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들 이제 다 빠르게 추진되겠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일단 법안이 개정되는지를 끝까지 봐야지 이게 호재인지 이제 실질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다가 1번. 근데 반면 재개발 지역의 노후도 완화 같은 경우는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개발을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이야 라고 하는 곳들 같은 경우는 그 즉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가려서 보실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시행령 개정사항인지 법안 개정사항인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설령 법안이 다 통과가 돼가지고 혜택이 온다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호재인 거는 맞습니다만 모든 재개발, 모든 재건축 지역에 호재로 작용하느냐? 그거는 또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되냐면 사업성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데요. 아무리 재개발 규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멀쩡하게 조합 설립 인가돼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뉴스 보면 어떤가요? 지금 공사비가 2배, 3배 뛰어 올랐다 보니까 이 공사비로는 우리 사업 못합니다. 막 조합에서 막 조합장 갈아엎자, 모자 비대위도 등장한 곳도 있고 시공사와의 갈등, 공사가 멈추는 곳도 있고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펼치는 게 지금 정비사업의 현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하려 한다 하더라도 분담금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곳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사정이 낫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곳들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더 떨어지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간단하게 보면 심플합니다. 사업성이 좋았었던 곳들은 진작에 다들 움직였었거든요. 대지분이 높았었던 곳들, 용적률이 낮았었던 곳들은 여기 사업성 좋으니까 그렇게 막 싸우면서도 어떻게든 끌고 왔었었는데 지금 이제 추진하는 곳들 중에서도 사업성이 괜찮은 곳들도 있지만 사실 안 좋은 곳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90년대 아파트들을 살펴보게 되면 사업성이 솔직히 말해서 없는 곳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1인당 분담금을 5억 이상씩 납부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예전에 재개발 재건축 하려 했었을 때 진짜 대지분 30평씩 내가지고 뭐 환급받고 이런 재건축 말고 일반적으로는 3억에서 4억 정도를 납부한다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 현황들을 보다 보면 4억에서 5억 정도 납부하는 게 일반적으로 가고 있고요. 분담금 3억이다? 어우 너무 싸요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시점.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어떻게 가나요? 5억 이상 납부하는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들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그러면 그렇게 5, 6억씩 납부하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사업성을 한번 보고 지금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사업성을 한번 비교해 보면 새롭게 추진하는 곳의 사업성이 더 떨어지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 나는 5, 6억 분담금 납부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지역에서 조합원들이
5억씩 과연 납부할까라고 했었을 때 납부할 수 있는 곳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강남 같은 경우는 설령 사업성이 아주 안 좋아서 1대1 재건축으로 간다 하더라도 인근 신축 아파트 가격대가 40억, 50억씩 가는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담금 5억이 뭐예요? 우리는 하이엔드 초고층 가서 공사비를 어마어마하게 써도 분담금을 설령 뭐 8억에서 10억씩 납부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치가 있어 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 반면 얘도 강북이에요, 경기도에서요, 아니면 지방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주변에 대장 지역이 있고 정말 가격대를 잘 받쳐주는 그런 곳이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주변에 가격이 별로 안 받쳐주면 우리가 공사비를 5, 6억씩 써가지고 가치가 있어?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인지 사업성이 있는 지역인지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거는 단언컨대 불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프로세스를 이해해 보시면 답이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앞서서 조합설립 인가 전만 하더라도 기간이 아무리 못해도 5년에서 10년씩도 걸린다는 얘기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건 단축시키겠다라고는 했었지만 일단은 75% 동의를 모으는 데만 돼도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 75% 동의율을 모으고 아까 말한 정비계획도 병행 수립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빠르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완공까지만 그냥 10년을 잡아먹는데요.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사업식 인가까지 기본적으로 2, 3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사업식 인가로부터 관리처분 인가까지도 2, 3년 정도, 관리처분 인가가 낮다라고 했었을 때도 5년인데 이게 5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 이주 철거하는데 한 2년 정도 지나가고요. 그러고서 착공하고 준공까지 3년입니다. 근데 요즘 공사하는 사항들 보다 보면 초고층으로 가게 되면 공사 기간 더 늘어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요즘 하도 안전에 대한 사항들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3년 넘어가는 단지들도 심심치 않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순탄하게 가도 10년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법에서 지원해준다 한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통합심의해가지고 인허가 빨리 해준대 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인허가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대표적으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육환경영향평가라든지 건축심의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통합해서 한 번에 심의해준다라고 하면 그거는 장점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통합심의를 할 뿐이지 각각의 심의에 필요한 절차가 생략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심의를 받긴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거 다 도서 만들고 준비하고 법에 맞춰서 다 설계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줄여준다 하더라도 사업식 인가까지 2, 3년 걸리던 게 뭐 획기적으로 단축되면 한 1년으로 단축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다다. 왜냐면 그 이후로는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관리처분 인가까지 이제 감정평가 받고 그다음에 분양 신청하고 할 때 관에서 인허가로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민들끼리 우리가 감정평가 금액 받았는데 이 감평금액 마음에 안 든다 막 싸우고 볶고 지지고 분양 신청할 때 좋은 분야가 왜 이렇게 비싸냐 하면서 막 싸우고 이런 사항들은 관에서 개입할 사항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시간을 단축하려 한다 하더라도 종전에 10년 걸리던 거를 뭐 한 1, 2년 줄여줄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일기 신도시는 지금 시작도 못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 15년. 지금으로부터 최소 15년이고 현실적으로는 20년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주 대책에 대한 문제가 정말 시급한데 법안에는 이주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좋은 내용은 있긴 해요. 근데 그 수립에 대한 의무사항을 누구한테 지어주고 있냐면 지자체장한테 지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남시장이에요. 성남시장이 성남시 내에 빈 택지가 있나요? 없어요. 이주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순환 방식 재건축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러면 성남시 내에 구성남 재개발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재개발하겠다라고 한 지가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한 아파트 단지 있고요. 지금 관리처분 인가 나서 공사 중인 단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합 설립 난 지 얼마 안 된 단지 있고요. 이제 정비구역 지정된 곳 있고요. 올해는 우리 정비계획
지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뒤쪽에 있는 애들이 완공되려면 지금부터도 20년인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 사이클 다 돌리려면 한 40년은 또 순차적으로 정비하면서 끝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냥 말만 이주대책 수립해라 라고 하는 거를 지자체장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제대로 정비가 된다라는 말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상기 신도시에 명확하게 이주자 택지를 딱 조성을 해놓고 여기에 뭐 분당 재개발할 때 싹 이사 가세요. 평촌 재건축할 때 이사 가세요. 일산도 이쪽으로 이사 가세요. 이런 식으로 돼야 그나마 이게 현실성 있게 빠르게 추진이 되지. 이런 이주 대책 없으면 사실 앞서서 제가 말한 뭐 15년, 20년 이거는 첫 스타트를 끊는 단지들. 그런 단지들이 되는 거지. 번호표 늦게 뽑았다라고 하게 되는 순간 이주만 하더라도 기억 없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서울만 본다 하더라도 관리처분 인가 코앞인데 아니 이주 시점 조율하겠다고 관리처분을 이유 없이 늦게 내준다든가 관리처분 인가는 받아놓고서도 이주 개시 허가를 되게 늦게 내주는 케이스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일기 신도시가 그렇게 수월하게 된다라는 거는 어렵고요. 그거는 뭐 당장 상기 신도시만 봐도 정부가 뻥치는 거는 너무 많이 봅니다. 정부가 맨 처음에 발표할 때 뭐라고 했나요? 뭐 5년 내에 입주시키겠다 했는데 지금 이미 5년 지났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도 토지 보상이 안 된 곳들이 태반입니다. 지금도 사전 청약 받아놓고서 이거 뭐 사기 청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뭐 분양을 해야 말이죠. 본 청약으로 가지를 못해요. 삽을 못 드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아파트 공급은 되게 길게 봐야 되고 이거를 그냥 정부 말만 믿어도 안 되고 부동산 사장님들도 그냥 청사진만 그리면서 어이씨 금방 돼요 라고 할 것도 없고 조합 말도 믿을 것도 없습니다. 조합 스케줄 보면 6년 만에 입주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믿을 게 아니라 제대로 내가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나는 그래도 5년 내에는 입주하고 싶어 라고 하면 관리처분 인가 난 걸 사야 될 것이고 그래도 나는 10년 내에는 입주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도 주어서 인간한 걸 사야 되는 거지. 너무 초기 지역은 뭐 내가 입주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입주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이런 거는 맞는 말이죠. 우리 애가 아직 어려요. 뭐 중고등학생이야. 뭐 15년, 20년 걸려도 그때 되면 뭐 애가 독립하고 내 집 마련하겠다 싶어서 아무리 초기 지역일수록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이런 지역을 자녀 앞으로 증여해서 취득해주고 뭐 시간을 길게 아무래도 나 같은 경우는 뭘까요? 물론 돈도 부족하긴 하겠지만 이제 바라보는 지역에 따라서 보통은 부모 입장에서는 돈은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자녀 같은 경우는 돈은 적은데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을 돈으로 치환하는 게 바로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너무 비싸지만 자녀한테 재개발 재건축을 좀 저렴한 금액에서 매수해줘서 기회를 보게 하는 그런 식의 투자를 저는 권장해 드리고 싶지만 그냥 내가 사가지고 오우씨 막 대박을 내야지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투자하면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저거 내가 뭐 재개발 뭐 무슨 재건축 금방 된다고 하더니 벌써 10년이야. 뭐 환갑잔치 할 때 입주하고 칠순잔치 할 때 입주하고 이런 사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강조드립니다. 나라면 이곳에 투자한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vs 서울시 재건축인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서울시 재건축에 일단은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정답은 없는 것 중 하나가 예를 들어 일기 신도시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거든요. 대표적으로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서울보다도 비쌉니다. 비싼 이유들이 있죠. 입지도 그렇고 그리고 사업성이 보통 일기 신도시가 안 좋다라고 말들 하는데 다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업성이 좋은 그리고 대형 평수 위주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도 있다 보니까 분당이 당연히 비싼 데는 그 이유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서울 재건축이라고 하면 당연히 경기도보다는 서울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서울이 여의도, 이촌동, 목동, 압구정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데는 당연히 다들 가고 싶지만 자금적인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통 강북의 재건축들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근데 강북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상계동, 중계동, 창동 뭐 이런 주공 아파트들 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곳을 또 투자하라는 거냐라고 하면 또 내용이 또 달라지거든요. 사실 이거는 가격에 따라서, 입지에 따라, 사업성에 따라서 가려봐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또 여기가 꼭 정답이다, 무조건 인서울을 해야 된다라고 바라보시면 안 된다.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 공사비가 워낙 많이 올라갔단 만큼 냉정하게 재건축 단지가 해당되는 지역이 진짜 추진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체크해 보는 게 1번이지, 우리가 뭐 경기도라고 해서 무시할 건 없지만 또 서울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금물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